예, 그 18번 문제, 그거 좀 봅시다. 18번 문제, 유동성 함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유동성 함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통화정책 효과가 어디까지 가냐면 전통적인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일반 행정에서 양적 완화를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는데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출구잖아요. 양적 완화가 아니라 지금 출구인데 여전히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기초에 따라서 여전히 뭘 쓰고 있고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유럽이 지금 계속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여러분 최근에 제로 금리가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0.1%. 그게 이제 유럽의 ECB가 마이너스 0.3%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스위스,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죠. 뭐 여러분 그런 오해 하나 하지 마세요. 내가 은행에 갖다 돈 맡기면은 10,000원 맡겼는데 그게 이자를 깎아준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은행 간 거래에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거래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금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서 돈 맡겼는데 저축했는데 마이너스 금리 그건 아니고 하여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굉장히 이게 충격이잖아요. 제로 금리도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일본의 명목 이자율은 밑줄 봅시다. 거의 0%에 머물러 있다. 지금 현재도 사실상 제로 금리라고 말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유동성 함정이란 뭐냐? 그 이론적인 근거는 또 뭐고? 첫 번째요. 유동성 함정이 뭐냐? 두 번째는요. 영의 명목 이자율에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에 밑줄 봅시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또 뭘까요? 통화정책인데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있고 또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있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화폐 발행을 통한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이게 전통적인 통화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닌 통화정책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양적 완화라는 것입니다. 그게 퀀티터티브 이징, 양적 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평가하라. 평가하라 거기다 맺죠. 맞는지 틀린지 말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통화정책 효과가 없다는 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케인즈 학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고전 학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유동성 함정으로부터 자동 탈출을 주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피구 효과입니다. 피구 효과하고 실질 자산 효과가 똑같은 건가요? 실질 자산 효과가 넓은 의미고요. 그 안에 피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하에서 통화당국이 양적 완화 밑줄 그으세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강력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유동성 함정 이 문제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유동성 함정이 뭔지 써야 되겠죠. 첫 번째 유동성 함정이 뭐예요? 유동성 함정은 영어로는 liquidity trap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유동성 함정이 뭐냐? 요 liquidity trap이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언제 나타나냐? 경기가 심각하게 나쁠 때. 심각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요 침체 상태에서 거기 일본 경제처럼 사실상 금리가 제로인 상태,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가 제로인 상태. 명목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 이 명목금리가 이 제로인 상태, 사실상 제로인 상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제 금리가 마이너스 될 수가 없으니까 경제 주체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마이너스 될 수 없으니까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래에는 뭘 생각을 해? 요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채권 가격은 요 본드의 가격은 우리가 간단하게 도출이 됩니다. 무한등비급수로 간단하게 도출돼. 이자율과 액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미래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까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요 금리가 역관계에 있겠습니까?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그 금융자산을 미래에 살 금융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현재의 화폐 보유를 화폐의 보유를 늘린다. 화폐 수요를. 그래서 이게 화폐 수요는 두 가지 목적의 화폐 수요가 있는데 하나는 거래 목적의 또 하나는 투기적 목적의 화폐 수요. 그래서 이 화폐 수요는 미래 금융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화폐 수요니까 투기적 목적의 화폐 수요고 그게 사실상 무한대 값을 갖는다. 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미래 금리 상승, 미래 채권 가격 하락 이걸 예상하기 때문에 투기적 목적의 화폐 수요가 무한대 값을 갖는다. 이런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통화를 팽창시키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게 실물의 통화 정책이 실물의 파급 효과를 갖지 못한다. 이게 유동성 함정 상황입니다. 근거는 뭐냐? 근거는 유동성 함정의 근거. 첫 번째는요.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 명목이자예요, 이게. 그리고 산출량 평면인데 LM 곡선이 이렇게 수평의 형태로 나타나는 근거를 요 LM이 우상향하는 이 정상적인 상황 말고 LM이 이렇게 수평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를 설명을 하면 이 말은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이자율 변화가 없다는 거죠.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이자율 변화가 없어. 그 이유는 뭘까요? 요거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의 공급은 외생으로 주어져 있어. 머니 서플라이는 요게 이제 명목이자라면 뭐 대문자를 쓰겠습니다. R P분의 실질 통화량 평면에 요 P분의 화폐 공급은 수어져 있고 화폐 수요가 이렇게 방금 우리가 전제한 대로 화폐 수요가 무한대의 값을 갖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무한대의 값을 갖는 수평의 구간이 있어. 그 상태에서 뭐가 만나면 공급과 만나 떨어지면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이자율 어디 있어요? 지금 제로금리에 있어요. 제로금리에 이자율. 화폐 수요입니다. 이게 화폐 공급도 물가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물가 실질 통화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P분의 MS. 여기도 뭘로 쓸 수 있어? P분의 MD 화폐 수요 이렇게 쓸 수 있어. 뭐에 영향을 받아요? 화폐 수요가 소득과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소득이 Y0에서 소득이 Y1으로 소득이 늘면요. 화폐 수요가 이렇게 늘어. 여러분이 화폐 수요가 는다 해서 이렇게 지나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그랬는데 여기를 지나버리면 안 되고 절대 이자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기울기를 갖냐 안 갖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가 유동성 함정 구간은 수평의 구간이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뭐가 만난다? 요 A점이든 B점이든 뭐가 실질 통화량이 실질 화폐 수요가 늘어도 이자율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소득이 아무리 늘어서 P분의 MD Y1으로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화폐 수요가 늘어도 뭐에 변화가 없다? 이자율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수평의 LM이 나타난다 이것이고 이게 근거고요. 세 번째는 확장 통화정책 효과가 있냐 없냐 요 전통적인 통화정책, 요 확장 통화정책 이렇게
여기서 명확하게 써줘야 될 게 여러분요. 전통적인 것이라고 밝혀줘야 돼. 금리나 화폐 발행을 통한 통화정책이야. 이게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수평의 구간, 우상향하는 구간, 여기 대문자 RY 평면 이렇게 LM인데요. 통화가 늘어서 마찬가지 여기도요. 이 정상적인 구간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의미가 없어. 단지 통화를 늘었다는 것만 표현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갖고 움직이든 어떤 책에는 요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요게 그냥 평행하게 이동했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문제는 뭐예요? 요 수평의 구간의 LM에서는 통화를 아무리 늘려봐야 이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자가 IS와 LM이 맞아떨어지는 요 IS와 LM이 맞아떨어지는 상품 화폐 동시 균형의 이자가 안 변한다는 거야. A점에서. 응? A점은 통화를 늘리기 전에 균형점이고요. 그 다음에 B점은 통화를 늘린 후에 균형점이야. 전혀 변함이 없어. 요 소득이 최초의 Y0 소득 수준에서 아무런 변함이 없는 거야, 지금. 응? 이게 유동성 함정에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요 케인즈의 입장에서는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이 요 통화를 팽창시키는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 무력해요. 뭐를 변화시켜야? 정부 지출을 늘려야 IS 곡선이 우측 가면서 효과가 있어. 그래서 재정 정책이 상대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했고, 고전학파의 피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 피구. 이 피구는 경기가 이렇게 나쁜 상태라면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는 항상 물가가 저물가다 이것입니다. 물가가 굉장히 낮아. 그러면 물가가 낮으면 소비 함수에 케인즈가 생각하는 것 말고 요 가처분 소득의 함수인 것 말고 요 실질 자산이라는 것을 집어 넣어보면 요 보세요. 물가가 낮은 상태라면 요게 낮으면 실질 자산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효과가 소비 증가를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이에요. 그럼 물가 하락하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IS 곡선이 우측 가고 이렇게 해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가면서 이렇게 유동성 함정 구간이기는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상태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이동폭이 굉장히 커버리면요. 이렇게 커버리면 이런 점으로 가버려서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도 있다. 이런 점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요. 이런 점으로 가서 완전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이게 IS의 이동에 따라서. 그래서 이 유동성 함정에서는 LM 곡선을 아무리 이동시켜봐야 효과는 없고 IS 곡선을 이동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미 피구라는 사람이, 고전학파하는 사람이 이 물가를 정부가 정책으로 떨어뜨린 건가요? 아니죠.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떨어진 거잖아. 그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물가가 실질 자산의 효과를 가지면서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탈출하니까 정부 정책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필요가 없어. 비개입주의야. 고전학파는 자동 유동성 함정으로부터 탈출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설문 1에서 그래서 평가해라.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정책에 대해서 평가해라 그러면 그런 주장도 일면 타당하다. 케인즈 생각으로는. 그런데 고전학파의 생각을 가지고 실질 자산 효과를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 이게 평가죠. 자, 이번에 설문 2에서 보면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게 나와요. 퀀티터티브 이징 양적 완화. 이 양적 완화는 앞에서 나온 것과 달리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다. 비전통적인 것이다.
이 비전통이라는 것은 화폐 발행이나 금리 인하가 아니다. 그럼 뭐냐? 직접적으로 채권, 민간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 이거를 누가? 중앙은행이 사들여서, 사들여서 뭐를 공급한다? 유동성을 민간에게 직접 공급한다. 유동성을 직접 공급한다는 얘기죠? 금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공급한다. 그래서 이게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가운데 가격 경로가 아닌 신용 경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신용 경로, 양적 경로.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쓰는 모형은 ISLM에다가 기대를 첨가합니다. 기대를 첨가해. 그래서 바로 뒤에서 우리가 내일부터 또 보게 될 건데, IS 곡선의 소비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 투자는 이자를 감소함수 때 보통 그 이자는 실물적 이자이기 때문에 요 실질 이자요. 투자는 실물적인 현상이다. 실질 이자. 정무실은 외생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LM은 실질 통화량 이퀄 소득과 이자율인데 그 소득의 이자율은 명목이자. 왜?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은요. 내가 화폐를 갖고 있어. 그러면 뭘 포기하는 거예요? 은행에 맡겼을 때 그 이자를 포기하는 거잖아. 그 은행 이자는 명목이자죠. 따라서 화폐의 보유에 따른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명목 이자기 때문에 요 화폐 부분에 들어있는 이자는 명목 이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물 투자, 여러분 투자는 실물 투자죠. 그래서 실물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 이자는 실물 이자율이어서 요게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요 피셔 관계식은 명목 이자와 실질 이자와 기대 물가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인플레 기대는 당연히 제로니까, 요런 가정하에서는 얘와 얘가 항상 같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얘가 물가가 변하는 상황이라면, 기대 물가가 변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얘와 얘가 다르기 때문에 요 실질 이자와 명목 이자가 하나의 평면에 두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ISLM은 내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피셔 관계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요 유동성 공급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이 이렇게 늘었을 때 민간이 이게 비상식적인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예전에 일본의 장기 불황에 따라서 폴 크루그만이 주장한 것은 헬리콥터로 돈 싣고 가가지고 그냥 뿌려버려라. 이걸 헬리콥터 머니 혹은 화폐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통화 정책이 지금 일본이 쓰고 있는 통화 정책. 일본은 지금 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기한 제한이 있나요? 언제까지 화폐를 찍어내겠다? 기간이 무기한이야. 얼마나 찍어내겠다 있나요? 없어. 무제한이야. 그러니까 그냥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찍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무기한 무제한의 양적 완화는 유동성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기 때문에 돈을 어디서? 그냥 한 데서 뿌려버리는 거나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플레 기대를 유발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요 인플레 기대를 유발하게 되고, 피셔는요, 잘 들으세요. 고전학파 피셔는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가지만, 케인즈의 먼델 토비는요, 이 케인즈 학파입니다. 먼델 토비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인플레 기대가 명목이자를 일부 반영하고, 일부는 실질이자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델 토빈의 주장에 의하면 투자가 이자율의 실질이자의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실질이자가 어떻게 되면 떨어지면 투자가 이렇게 증가한다.
따라서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IS 곡선의 우측 이동을 가져올 것이고 이게 이렇게 우측 이동을 하게 되면 유동성 함정으로부터 탈출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로가 뭐죠? 요 인플레 기대야. 요게 이제 양적 완화의 효과의 혹은 근거의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보는 먼델 토빈 요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실질 자산이야. 이 소비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뭘 집어넣어 버리냐면 소비 함수에 가처분 소득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실질 자산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그런데 민간이 갖고 있는 자산은 어떤 자산이 있어요? SS는 민간이 정부가 발행한 화폐 갖고 있어요. 우리가 돈 갖고 있잖아요. 두 번째, 요 국공채예요. 본드 갖고 있습니다. 본드 민간이 갖고 있어요. 또 뭐 갖고 있어? 부동산, 주택 이런 거 갖고 있죠. 이게 실물 자산. 그러니까 자산 자산은 화폐 자산, 채권 이런 부동산, 주택 이런 실물 자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 그런데 아까 이 양적 완화는 뭘 사들인다고요? 채권을 사들여. 채권. 이 채권을 사들이면 시중에서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채권 가격이. 그러면 이 자산 가치가 S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 나의 소비를 늘릴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곡선이 움직인다고요? IS 곡선이 움직인다. IS 곡선이 움직인다.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로예요. 꼭 기억하고 그 안에 보면 신용경색의 완화 뭐 이런 것도 있고 몇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제학 책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 뒤에 예시담화를 보면 이제 국제경제학의 내용들을 좀 집어넣어놨단 말이죠. 그 환율 부분, 환율 상승, 그 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문제. 그래서 거기 그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적 완화의 분석 그 밑에 인플레 기대를 통한 실질 금리 변동, 인플레 기대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 가격 변화, 이게 실질 자산 효과예요. 그리고 그 실질 자산 효과 그 밑에 보면 줄표에다가 여러분 이제 미래적 소비 함수, 미래적인 투자 함수 뭐 이런 것들을 뭐 토빈의 Q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놨어. 그래서 꼼꼼하게 좀 읽어서 이 양적 완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기를 부양하는지. 경기가 지금 나쁘니까요. 경기가 나쁘니까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중요해. 조세 감면 뭐 평소에 뭐 중요하질 않아. 그런데 경기가 나쁘니까 이 확장적인 재정정책, 확장적인 금융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 거 그대로 내지는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유동성 함정까지 했고 내일 이어서 그 뒤에 문제들을 또 풀어가면서 속도는 여러분 그 표령들을 봐가면서 적당하게 마음대로 제가 판단을 해서 적당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어. 진도 빼는 데는 선수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